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경매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민사집행법 그 법무사 시험에는 아예 경매 자체가 한 과목입니다. 시험 한 과목 40문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실무 중에서 9회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경매라는 말은 경쟁매매입니다. 경쟁매매.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의 형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경매, 개인들 간에 하는 경매, 뭐 저도 그 이천 도자기 축제할 때 그 채불암이나 연예인들 와서 도자기 경매하는 거 봤어요. 저기 설봉 공원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보니까 도자기 10만 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더라고요. 무조건 자유경쟁매매면 1원, 2원, 3원 선했으면 3원 선한 사람한테 팔아야 되죠. 완전 자유경쟁매매면 보통 제한경쟁매매입니다. 최저 입찰가를 정합니다. 최저 얼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10만 원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10만 5천 원, 11만 원, 뭐 12만 원 이렇게 그 진행한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조금 올라가니까 야, 낙찰됐습니다 하고 끝내더라고요. 원래 그 우리 사경매는 뭐 개인 경매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부동산 경매는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호가 경매인 경우는 3번 불러야 됩니다. 자,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이제 더 이상 높게 쓰는 사람 없습니다. 1억 5천 낙찰됐습니다. 이렇게 그게 호가 경매입니다. 불호자, 가격을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협의, 또 우리 시험에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실시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실시한다. 옵니까? X입니까? X로 출제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 회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개매각이 공매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공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 모든 공매 다 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 이거는 거의 시험에 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경매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경매 한 문제가. 그래서 법원에 하는 경매는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강제로 넘기는 경매가 강제경매, 임의로 넘기는 게 임의경매인데 뭐가 돈 받기가 쉽겠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가 어느 게 더 쉽냐고요? 임의경매가 쉽습니다.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경매가 임의경매입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전세권 이런 경우는 전세금 안 주면 별도의 소송 없이 판결문 없이도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건의 성질에 의해서 곧바로 경매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은 임차보증금 안 돌려주면 이론적으로 하면 계약기간 끝나면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나 돈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대출도 해줘요. 그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서 대출도 해주는데 그렇게 대출 이자 내면서 받아가지고 해줄 사람이 별로 없고 지금은 역전세잖아요. 역전세. 깡통전세는 집 팔아도 그 보증금 못 내주는 게 깡통전세고요. 역전세는 내가 들어올 때보다 지금 시세가 더 떨어진 게 역전세죠.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그래서 착한 주인 같은 경우는 세입자한테 오히려 월세를 내고 있대요. 이자. 전세자금 대출받아 들어왔다 하니까 그럼 이자 내주는 거에 대신 오히려 월세를 역으로 주인이 세입자한테 주고 있대요. 지금 계약, 그건 착한 주인들이죠. 계약 기간 끝나서 다시 이제 재계약 계속 살아라고. 안 그러면 세입자 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임차보증금 안 내주면 주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입자는 다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요. 강제경매. 그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년 걸립니다. 그 누나도 지금 돈을 빌려줘가지고 10년 동안 그 10년 가까이 못 받았다더라고. 자형, 매형이. 자형, 매형이 다 둘 다 표준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형이 맞아요. 누이자자, 자매잖아, 자매. 매는 매제죠. 매제 원래대로 하면. 근데 표준말이라는 것은 꼭 문법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표준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쓰면 그게 표준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매형은 논리적으로는 안 맞다는 이야기에 매제고요. 원래대로 하면. 어쨌든 그 자형이 빌려줘가지고 누나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경매 넘기면 집이 있다더라고. 또 그렇게 경매 넘기면 된다 하니까 경매 넘기려고 하니까 돈을 내야 돼. 미리 예납.
몇백만 원 내야 된다고요? 비용을. 잘못하다가 이게 누나가 그것까지 떼이는 거 아니야? 지금 못 받은 것도 있는데 못하겠다 이러더라고. 돈 내라고 하니까. 대부분 그래서 돈을 내야 되니까 좀 금액이 적으면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강제경매를 하려면 집행권은이 있어야 되고 그 집행권은이 판결문이라고, 판결문, 승소 판결문,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는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으로 온비드 이 어플을 하나 다운받으면 온비드죠. www.onbid.co.kr 여기서 전자입찰만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그래서 오히려 젊은 분들은 공매를 찾아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공매 물건이 그 캠코에 들어가 보면 별게 다 있어요. 우리 지하철역 공매도 나왔더라고요. 그 뭐 지금 서울 삼성역이 강남에 역 7억인가 낙찰돼서 1년 동안 무슨 그 뭐 성형외과 가려면 몇 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그거 안내방송 해주는 게 7억 1년 동안 7억 8억 이렇게 되더라고 강남에. 그것도 다 공매 캠코에서 나와요. 공매로 지하철역 입찰. 여기에 그런 거 이름 불러주는 거 보셨죠? 2,000원 안 불러줘요? 3 불러줘요 여기? 2,000 강주 뭐 나가면 있다 이런 거 불러줘요? 몇 개 몇 냥이에요 이게 다니는 거 전철이? 한 개에 두 개예요? 4개 다녀요?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4개 그 지금 골드라인 김포는 2개예요? 한 개 아니고 한 개일 거예요. 인천 2호선이 2개고 김포는 한 개, 2개인지 한 개인지 잘 모르겠네. 용인 경전철은 한 개던데요. 저도 김포 골드라인을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철이 23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수도권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게 23개인가 그래요. 어떤 분이 9호선까지 있으니까 10호선 없으니까 끝 아니냐 하는데 10호선이나 안 하고 뭐 신분당선, 공항철도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건 경강선이잖아. 또 9호선 아니고. 그래서 23개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여러분들이 캠코에서 그냥 공부하시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9회 때 출제됐습니다.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돈 벌려고 경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분석이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경매 넘어가면 소재주의, 손톱 소재한다. 페디큐어 발라가지고 매니큐어 발라가지고 아니 매니큐어 발라놓은 거 아세톤 발라가지고 소재, 손톱 소재한다. 저도 하려고 가보니까 20만 원 달라 하더라고. 저기 네일 아트 가서 해달라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못했어요. 얼마나 하는지 뭐 남자도 되는지 물어보니까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20만 원이라서 놀래가지고 못했어요. 그 손톱 소재한다. 깨끗하게 지워진다 이 말이죠. 아세톤 가지고 지우는 게 소재입니다. 삭제한다, 말소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되는 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수되고 원칙적으로 삭제됩니다. 경매 넘어가면 모든 권리는. 그래서 무조건 삭제되는 거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5개.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 같은 끼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래서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안전한 거죠. 그러면 가격이 안전하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비싸게 낙찰되겠죠. 돈 많이 벌려면 위험한 걸 해야 됩니다.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걸 해야 되는데 위험한 거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잘하면 돈 벌 수도 있다는 이야기. 위험한 거는. 그래서 이게 경매가 어렵다는 이야기. 안전한 거는 다 안전한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권리만 있고 나머지 권리가 없다면 이건 다 말소되는 걸 아니까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죠. 그 대신에 비싸다는 이야기. 가격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근데 이제 위험한 거 이거는 인수되는 겁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인수된다. 이걸 흔히 실무에서는 특수물건이라고 그래요. 특수물건.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 복잡한 대신에 그 대신에 돈은 많이 벌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이 번 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거는 예고등기입니다. 예고등기. 옛날에 등기법에 예고등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걸 악용했어요. 예고등기. 예고등기라는 건 지금 없어졌지만 무슨 말이냐면 예고를 한다고. 뭐 예고하냐면 소송 제기되고 있다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 소송 제기되고 있는 거다. 그럼 소송 제기했다가 나중에 패소하면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죠. 그만큼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가지고 가짜로 소송 제기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소송 제기돼 있으니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입찰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소송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입찰 받아가지고 돈 벌고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등기법에서 예고등기라는 걸 아예 삭제시켜버렸어요. 너무나 악용을 많이 해서.
가장 위험했기 때문에 예고 등기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지금은 예고 등기가 아예 없어졌고 등기법에서 지금은 이게 아마 분묘기지권, 양평, 흑염소 사건 지금 휴대폰 가지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게 분묘기지권 있는 거 흑염소 키워가지고 흑염소 갖다 넣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몇백억 벌었다는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도 마찬가지고요.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그 인터넷에 지금 휴대폰 가지고 검색해 보면 강남의 빌딩 쪼개기, 법정지상권 아마 이런 거 경매 치보면 나올 거예요. 그 부모가 건물을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건물을 아들 반반 나눠주고요. 땅은 또 다른 아들한테 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상속을.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하죠. 동일 소유가 한 번도 아들 3명이 각각 달랐단 말이에요. 건물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니까 땅을 낙찰받아가지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물을 그냥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안 그러면 합의가 안 되니까 반 쪼개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 변호사 사무실도 있었다는데 강남에 지금 치보면 나오죠?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 강남 건물 쪼개기 법정지상권 이렇게 쳐봐요. 근데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돈 엄청 벌었어요. 이거 땅 낙찰받은 사람도. 그럼 이건 땅 건물을 전부 다 건설회사가 사가지고 거기 아마 지금은 주상복합 같은 거 이런 거 뭐 오피스텔 이런 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거용으로 분양해가지고 또 건설회사는 건설회사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치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분묘기지권, 유치권도 마찬가지죠. 유치권 이것도 민법에서는 아마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뭐 이게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닌데 유치권이라는 건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똑같아요. 철조망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유치장이잖아요. 유치장이라는 건 유치권이라는 건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 뜻이라고 유치권이라는 뜻이. 그럼 세탁소에서 세탁소 주인이 세탁비 안 주면 세탁물 꽉 잡고 안 내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라고요. 시계 수리비 안 주면 시계 안 내주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공사비 못 올려주겠다 하니까 원래 건설회사들은 기성비라고 하잖아요. 기성비. 공사되는 것만큼 돈을 주로 받죠. 기성비 이미 완공된 만큼은 계속 돈을 줘야 공사한다고. 우리 그래서 아파트도 분양받으면 중도금을 계속 뭐 한 3, 4개월마다 내고 이렇게 하죠. 기성,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거 돈 받아가지고 공사하는데 공사비 안 준다고 하니까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된 적이 있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거의 90% 이상이 가짜 유치권이에요. 진짜 유치권이 있으면 위험한데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유치권을 주장하면 그 가짜라는 걸 입증하면 돈 버는 거죠. 안전하니까.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는 걸 권리분석할 수 있다면 설립 안 하는데 그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이렇게 해놨어요. 여지 있다 해놨지만 확실하게 있다는 말은 해놨어요. 그리고 또 모든 권리분석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되고 뭐 잘못 확인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런 거 다 적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낙찰받는 사람이 알아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런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모든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요거 5개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저당권, 2번 임차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임차권하고 전세권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면 이 전세권은 인수됩니다.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인수되는데 단 이 전세권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최선순위라도. 근데
임차권도 마찬가지인데 임차권도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최선순위면 인수되는데 단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에 지금은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6천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6천만 원을 배당받았는데 단 집행관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원래 적법하게 법대로 배당을 하면 7천만 원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 집행관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서 6천만 원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경우 얼마 더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시험에 나왔다고요. 3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 4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 사법고시 문제의 답은 3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입니다. 3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그럼 1천만 원 손해본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당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배당 받아가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는 것은 변론을 하고 매수인에게는 적법하게 배당받았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을 때까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건 해결해야 된다. 배당 잘못된 거는. 그게 대법원 판례고요. 사법고시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말소기준권리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되는데 단 전세권은 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된다.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는 인수된다.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방 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서에 따른 배당은 받더라도 방은 빼줘야 된다. 그 유치권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판례고 사법고시에도 나왔는데 민법시험에도 나왔고요. 우리 중개실무에도 나왔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죠. 그 말이에요 이게.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다. 그러나 우선 면제권은 없지만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는 맞습니다. 또 우선 면제권은 없지만 왜냐하면 돈 다 안 내주면 안 나가면 되니까 유치하고 딱 잡고 있으면 되니까. 자, 경매 진행 절차입니다.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합니다.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는데요. 이게 경매 비용을 미리 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이게 미리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몇백만 원 내야 돼요. 한 1.5% 가까이 내야 돼요. 그러면 뭐 3억짜리면 거의 한 몇백만 원 내야 된다고요. 미리 돈을 내놔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송달료 같은 거 이런 걸 미리 내야 되고요. 경매 신청은 지방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매를 취하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합니다. 취하라는 것은 고소 취하처럼 소송을 한 자가 포기하는 게 취하입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심사해보고 인용할 수 없는 걸 기각이라고 하고요. 각하는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걸 각하라고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 공고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낙찰기일까지였습니다. 지금은 첫 매각기일 이전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첫 매각을 할 때 최선순위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죠 이거. 입찰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배당 요구를 안 해버리면 낙찰받은 사람은 이 사람 보증금까지 다 내줘야 되죠. 지금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것은 배당 요구의 마지막 기일입니다. 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 배당 채권자라고 해서 배당 요구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기는 합니다.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채권 기록을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압류 채권자, 경매 신청한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 배당 채권자가 건저당권자, 저당권자 등기가 되는 이런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했다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금반원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최선순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리면, 또는 전세권자가 철회해버리면 이 사람 돈 내줘야 되잖아요. 철회했다가 배당 요구했다 이러면은 자꾸 반복해버리면 경매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배당 요구했다면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지나기 전에는 물론 철회할 수 있고요. 자, 매각 준비를 위해서 현황조사를 하는데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장난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현황조사할 때 아까 대통령 중임할 수 없는데 집행관도 임기가 4년이고요. 중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은 5년인데 집행관은 임기 4년이고 중임할 수 없어요. 다시는 안 돼요. 그래서 집행관들이 주로 정년퇴직하기 전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해요. 그 마약 주사보, 마약 담당 수사관 이런 사람들이 집행관 한다고요. 그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의 대가가 이시훈 박사, 이시훈 전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신 이시훈 교수가 지금 민사집행법 학계에서는 지금 최고 대가이신데 지금은 80 넘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약간 나이가 많아서 좀 총명은 흐려졌더라고요. 유해창 총재 그 한 해 후배인데 서울법대. 제가 그분한테 민사집행법을 2학기를 수강했는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 마약 주사보가 집행관 하면은 그분이 쓴 책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약 주사보 민사집행법도 모르는데 집행관 하면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원래 무식한 사람이 끌어내는 거 잘한다 이러면서 몰라야지 이것저것 다 알면 하기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집행관은 그냥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그냥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인정사정 봐주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집행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통 집행관들이 누구냐면 그 법원에 가면은 경매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면 꼭 시험 발표하려면 한 달 걸리니까 그 한 달 동안 법원에 가보세요. 여기는 어디 여주 가야 돼요? 여주 지원 2,000원은 안 하죠 경매. 여주 지원에 매일 좀 출근해 보세요. 매일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대법원 사이트에 가보면 하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데는 거의 매일 해요. 저도 이게 경매 강의만 재테크 강의 2달 동안 요것만 강의해 봤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 하면 실습을 꼭 가거든요. 법원에. 실습을 가보면 10시부터 보통 경매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 교실하고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10시 딱 되면 많이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가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가봤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일찍 10시에 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교육생밖에 없던데요. 실제 입찰을 할 사람은 없던데요. 실제 입찰하는 사람도 일찍 와요? 아니 근데 많이 와도 한 10시 반 넘으니까 오던데 일찍 오는 경우는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와가지고 다 이미 적어가지고 입찰표 다 적어가지고 그냥 함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서류 미리 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주는데 그 미리 받아가지고 일주일 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다 해도 된다고. 그날 꼭 안 받고 그날 받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 하루 전날 와서 받아도 된다고요. 입찰표 봉투 같은 거는. 그러니까 미리 보통 다 하고 진짜 입찰할 사람은 한 10시 반 넘어서 오고요. 왜냐하면 그 민사집행법에 보면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집행 개시선을 하고 나면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마감할 수 없다. 입찰 개시선은 집행이 아니고 입찰 개시선을 하고 났으면 1시간 지나면 입찰 마감을 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찰 딱 지금부터 입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1분 돼가지고 자 입찰 끝. 더 이상 못합니다. 이래버리면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는 마감 못해요. 그래서 10시에 시작하면 11시 10분에 마감해요. 왜냐면 11시에 딱 마감해버리면 또 누가 이의 제기하잖아요. 왜 아직 1시간 안 지났는데 왜 했냐 이렇게 따지고 하면 골 아프니까 10분 더 지나면 이제 할 말 없잖아요.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 10분 10시 되면 집행관이 마이크 잡고 막 잔소리하고 그래요. 뭐 입찰표 고치면 무효다 이런 거 말하고 한 30분 잔소리 하는데 잘 글 읽지도 못해. 나이가 많아가지고 돋보기 벗었다 깼다 막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한다고. 정년퇴직하기 전에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입찰표에다가 금액 적어내고 그 다음에 봉투에다가 노란 봉투에다 넣고 입찰 보증금 봉투, 편지 봉투 같은데 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풀로 붙입니까? 호치케스를 찍습니까? 한 번도 하시지는 않았는 것 같네요. 예, 풀은 안 붙여요. 그러니까 호치케스를 찍어요. 그냥 해놓으면 다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소리요. 아, 그 사람이 찍어요. 그 누가 찍든 호치케스를 찍으라고 돼 있어요. 스탬플러로 반드시 찍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풀로 붙이면은 뜯는데 힘들잖아요. 호치케스는 그거 뭐 기계 뭐지 이거 딱 갖다 기계 비슷한 걸로 뭐 하면 탁탁 바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1시 10분 되면 그 이제 투명한 함이 있어요. 함. 그 투표하는 것처럼 투표하면 안 보이게 돼 있잖아요. 안에 경매는 다 보이게 돼 있죠. 안에 투명하게. 그래야 공정하게 누가 얼마나 넣는지 알 수 있으니까 부정이 개입되는지 이런 걸 알려고 안에 다 보이게 해놨어. 투명한 함이에요. 아마 플라스틱 함일 거예요. 11시 10분 되면 그걸 뒤집어 가지고 다 꺼내 가지고 봉투 뜯어 가지고 이제 불러요. 누가 얼마 써냈다 부르는데, 자 만약에 최저매각 가격이 1억이면 1억 한번 부르고 나면 1억보다 밑으로 써낸 건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어차피 1등보다 낮게 써낸 거는. 그럼 뭐 그래야 빨리 끝내죠. 안 그러면은 막 일일이 다 부르려면 그 대신에 내가 혹시 안 부르는 거 중에서 더 높게 써냈는데 안 부르는 거 있으면 이의제기하라고 말해요. 만약에 안 불렀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오전에 다 끝내요. 꼭 가보시라고. 이게 뭐 직접 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사실은 지금 시간 있으면 지금 가보시는 게 좋아. 야간에 듣고 수업 만약에 여주에 보고 법원에 무슨 요일, 여주 계시는 분들 무슨 요일 날 해요? 여주 법원에 달라요. 맨날 매주 다를 수 있죠. 왜 물건이 많으면 뭐 하루 더 할 수도 있고, 없으면 경매 물건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데는 한 300석 들어가요. 거기는 한 80명 들어가요. 여주는 80명 정도. 보통 수원지방법원 이런 데는 80명 들어가더라고. 제가 뭐 경매 강의하면서 많이 다녀봤어요. 수원지방법원 이런 데는 차를 못 대는데, 여주지방법원은 차는 쉽게 될 수 있어요. 지원은, 여주지원은. 수원지방법원은 웃기는 게 경비 쓰시는 분들이 차라리 들어가지 말라고 막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 다 들어가도록. 들어갔다가 지하까지 갔다 돌아오는데 한 30분 걸려요. 될 데 없어요. 그냥 또 다시 돌아 나와요.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못 들어가게 하면 다른 데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법원 앞에는 주차하는데 2만 원이에요. 주차 1시간 하는데. 그래도 될 데가 없어. 안 그러면 그 옆에 길에 되면 바로 견인해 가버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현황조사 이게 집행관이 장난을 많이 치는 게, 만약 공장 같은 거 가가지고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 말 하나 적어주고 돈 많이 받고,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대요.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 받는 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장난을 많이 친다고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이러면은 사람들 아무도 입찰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장난치는 게 많이 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 공장 관계자가 부도내가지고 이제 자기가 또 자기 아는 사람 누구 특수 이해관계인한테 싸게 낙찰받게 하려고 그렇게 장난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매에 나오면 지금 시세 감정평가된 금액이 지금 경매다면 지금 시세보다 이게 비싸요, 싸요? 감정평가 가격이? 시세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어요. 이게 6개월 전에 시세입니다. 6개월 전에 평가한 거예요. 지금 경매 나오는 게. 그럼 6개월 전에 시세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면 더 쌀 거고요. 시세보다. 오히려 지금 요즘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시세보다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유찰돼 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것도 제가 민사집행법 학회 지금 정회원인데, 제가 경매학회 두 군데 다 학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 민사집행법 학회 그 일본 학자들하고 같이 하는 걸 보니까 일본에는 최저매각 가격의 80% 이상 써내면 된대요.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는 무조건 최저매각 가격보다 높게 써내야 되잖아요. 1억이 최저매각 가격이면 그보다 높게 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입찰 안 해. 그냥 세월만 허비한다고 한 달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자 연체자만 늘어나고 아무도 처음에 입찰한 사람 없어요. 거의. 그 일본처럼 아예 70% 80%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괜히 한 달 허비할 필요 없잖아요. 또 처음에 입찰했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한 달 걸리거든요. 거의.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는 일주일 걸려요. 다시 매각을 하는데. 그건 전자입찰이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이게 경매는 법정에서 하는 건 한 달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다시 새매각이 이루어지려면. 최고, 이게 뭐냐면 독촉 뭐 이런 뜻이죠. 최고. 세무서에 세금 받을 거 있으면 세금 교부 청구하라고 최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각 준비를 이렇게 법원에서 하고 매각 공고를 하고 나면 매각기일은 2주일 후에로 정해야 됩니다. 오늘 매각 공고 해가지고 내일 매각한다 이래버리면 권리분석 같은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현장 답사도 해보고 시세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최소한 2주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요. 오늘 공고해놓고 당장 내일 경매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2주 후에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매각 결정을 합니다.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649페이지 그 그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각기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사실은 매각 공고니 매각 준비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시험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사실. 개업공개사가 입찰 대리를 하면 이제 매각기일 날 제가 아까 법원에 가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매각기일 날 아침 10시부터 주로 하고요. 인천 같은 데는 또 오후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건이 많으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새로 법정도 뭐 여러 군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오전에 많이 하죠. 10시 하죠, 여기도. 오전에 거의 대부분은 합니다. 자, 매각기일 날 이제 매각을 하는 거다. 경매하는 건데 매각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매각 방법 2가지가 있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가 경매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현업에 가보시면 현업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틀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호가 경매도 가능해요. 제가 아까 호가 경매는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라고 했죠. 1억, 1억 1천, 1억 2천 이게 호가 경매입니다. 근데 이걸 옛날에 하다가 경매법에서 하다가 민사소송법에서 없앴다가 2002년 민사집행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한 20년 됐는데 민사집행법이 지금은 이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유체동산에 대해서 텔레비전 이런 거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경매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호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지만 시험에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 있는데 안 할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3가지 방식이다. 시험에 2가지 방식이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 호가 경매를 안 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는 호, 부를 호자, 입구자잖아. 입구자 입으로 부른다는 이야기죠. 호가 입으로 가격을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 호가 경매인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전부 경매법정에 가면 머리 빡빡 깎고 조폭들만 다 와 있었어요. 그 입을 부르려고 하니까 입 쳐다보고 한 번 더 입 움직이면 찢어버리겠다.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불나가다 멈칫하고 이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99%가 기일 입찰인데요. 기일 입찰하고 호가 경매하고 다른 점은 이거는 기일 입찰은 문서로 하고 호가 경매는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기간 입찰은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닌데 기일 입찰은 그 기일 정해진 날짜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해서 오전에 끝낸다고 1등까지 다 뽑는다고요. 오전에. 그게 기일 입찰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근데 기간 입찰은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기간을 주고요. 그 기간 안에 직접 법원에 안 가도 되고요. 우편으로 집행관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입찰표를. 그래서 법원에 가보면 기일 입찰표는 노란 대봉투 이거 크게 돼 있어요. 기일 입찰 봉투는. 근데 기간 입찰 봉투는 편지 봉투보다 조금 더 크게 돼 있어요. 그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크게 노란 서류 봉투가 아니고 좀 작은 봉투로 돼 있어요. 법원에 꼭 좀 가보시라고. 지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하려고 저도 뭐 미뤄놨다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가보고 밤에 한번 들으면 되잖아요. 수업은 그 무슨 요일날 수요일이나 화요일날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한 문제 맞춘다고 쉽게. 자, 이게 또 민사집행법에서 바뀌는데 매수 신청 보증금이 최저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옛날에는 응찰가, 입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였습니다. 지금도
뭐 법원에서 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많이 내요. 지금 공사 입찰 이런 거 하려면은 하도급 입찰, 무슨 공사 입찰 다 이런 거 입찰하잖아요. 대부분 LH에서 뭐 아파트 부지 분양하는 거 이런 것도 입찰을 하거든요. 공개 입찰. 최저, 이게 왜 최저 매각 가격으로 바뀌었냐면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별채가 최저 매각 가격 8억에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처남인 이창석 씨가 16억에 써내가지고 아마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올 거예요. 별채 16억 이런 거 써보면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 16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 처남이.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16억 하려면 돈을 그만큼 준비해야 되잖아요. 1억 6천을. 그래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얼마 써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돈을 더 넣어야 되잖아요. 높게 써내려면 자기가 써낸 금액이 10% 내려면 그럼 돈도 준비해야 되고 번거롭잖아. 또 돈 넣고 이러면 시간도 지체되고 이러니까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만약에 8억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8천만 원만 내면 되니까 이 보증금 낸 거 가지고는 이제 누가 얼마 써냈는지 전혀 알 수 없죠. 비밀이 유지되고 공정한 입찰을 할 수 있고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응찰가, 입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 내던 것을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만 내면 된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10번 넘게 나왔어요. 이때까지 9회 때부터. 이게 매수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 줄여놨는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얼마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만 내면 되고요. 그러면 잔대금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2억 3천만 원.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고 1등 하려고 매수 신청 금액은 2억 5천을 써낸 경우에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라는 건 2등이잖아요. 2등, 1등이 아니고 2등. 2등이 되려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최소한 얼마 이상은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는가?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답은 2억 얼마요?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낸 사람. 요거 왜 그러냐면 요거 2억 3천보다는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2등이 될 수 있어요. 왜 2등을 뽑느냐 하면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재매각을 합니다. 재매각을 하는데 이건 안 돌려줍니다.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안 돌려주면 2등한테 2억 3천에 팔아도 두 개 합하면 1등에게 2억 5천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을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재매각을 하지 않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그래서 2등을 뽑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법원에 가서 실습하러 가서 보니까 집행관이 묻더라고요. 어떤 여자분한테 1등이 2억 5천, 2등이 2억 4천 써냈어. 그 2억 4천 써낸 분 보고 차순위 매수 신고 할 겁니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여자분한테 왜 얘라고 대답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얘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소리가 그럼 사람이 묻는데 얘 하지가 아니요. 싸가지 없이 어떻게 아니요 그렇게 재수없게 말하냐 이러더라고요. 무조건 예하면 법에서는 큰일 나요. 예하면. 그래서 예하던데 이러면은 예해버리는 순간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보증금 다 돌려주잖아요. 떨어진 사람 1등 못한 사람은. 근데 2등 차순위 매수 신고하면 보증금도 안 돌려줘. 1등이 이거 다 낼 때까지 다 내면 돌려주겠죠. 이제 2등에게 기회가 없으니까 돈만 묶여 있고 실제 꼭 낙찰 받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잔금을 못 구해 가지고 이 보증금 떼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왜 이게 떼이냐면은 권리 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차라리 이거 떼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안 내는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일타 강사인데요. 누군지 말하면 명예훼손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게
공인중개사법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경매 강의를 많이 해요. 그 유명하고 돈 많이 벌었어요. 경매가 지금 부유하고 돈도 많고. 저는 돈도 못 벌었는데 저는 하지도 않고 그런 것.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강남에 이거 아까 법정지상권 건물 쪼개기 이것도 1억씩 투자해가지고 수십 명 그 경매 강의를 듣는 사람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한 30명 이렇게. 금액이 크니까 몇십억 혼자서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가에 지금도 강의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이천에 어떤 아파트를 한 동을 이천에 저기 어디라더라. 구발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한 동을 통째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증금이 50억이에요. 입찰 보증금이 50억. 50억 냈는데 냈어요. 그 받아가지고 그 수강생들 돈 받아가지고 50억을 냈다고요. 그런데 권리분석을 잘못했는지 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잔금 대출이 안 돼서 그랬다는 것 같더라. 경락 잔금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500억 가까이 되겠죠. 50억 보증금이 50억이면 10% 정도 되면 500억 정도 되는 걸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떼였어요.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잔금 못 내면 보증금 낸 거 안 돌려주잖아요. 안 돌려줘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았어요. 처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원 강의하고 있죠. 지금도. 그냥 찾아와서 뭐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로만. 법적으로는 사기꾼이 안 되더라고요. 그 판례를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강사에 저도 제가 떼먹은 게 없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재산적 이득을 취득한 게 없고 단지 못 돌려받았을 뿐이지 내가 뭐 이익 본 게 없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분은 또 보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빌려가지고 나중에 돌려주기로 했다. 이런 걸 차용증 쓰거나 했으면 사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다 투자. 투자계약서, 투자 컨설팅 뭐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용역계약서 이런 걸. 투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돈 떼이도. 저는 그래서 말로라도 찾아와서 사기꾼아 강의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법적으로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돈 못 벌어도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강의만 했지 투자 클럽 만들어가지고 돈 내라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찰됐다 이 말은 뭐냐면 유찰. 만약에 최저매각가격이 2억인데 2억 이상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유찰되죠. 유찰되면 또 2억부터 한다고 하면 또 유찰되겠죠. 2억도 비싸다고 아무도 안 사는데 그 다음에 또 세매각을 하면 이제 유찰돼서 세매각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고 돼 있어요. 그 상당한 금액은 법원 재량인데요. 실무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 서울 20% 깎아줍니다. 여주도 20% 깎아주고 있습니까? 30%예요. 인천은 30% 깎아줍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서울은 지금 20% 깎아주는데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만약에 1억인데 유찰되면 그 다음부터는 8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유찰되면 6천만 원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6,400만 원부터 시작할까요? 20% 깎아준다고 했잖아요. 1번, 2번 그냥 틀려도 되니까 아무거나 하나,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어요. 답은 6,400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8천만 원에서 20% 깎아준다고 하면 8864. 또 유찰되면 여기서 20% 깎아준다고요. 경매는. 근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공매는 최초 매각 예정 가격에서 10%씩 깎아줍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100한 4억인가 이 정도 됐어요. 최저 매각 예정 가격이 연희동. 그게 그럼 그냥 100억이라고 보고 계산하기 쉽게 100억이면 저기 한번 유찰되면 그 다음에 90억, 80억, 70억, 60억, 50억, 50%까지만 깎아줘요. 50% 깎아줘도 안 팔리면 그때는 또다시 재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게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한번 깎아줄 때는 50%까지만 깎아준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52, 3억 이렇게 낙찰됐어요. 연희동 그 집이 경매로. 지금 어떤 분이 기업가인데 전직 대통령 집만 다 사들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집,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이거 다 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역사적 가치가 있으면 그걸 비싸게 되팔 수 있다고 보고 투자 개념으로 산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경매로 낙찰받는데 그 명도해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계속 그분들 살고 있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거 살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경매로 낙찰은 됐는데, 공매로, 한국자산가격공사 캠코 공매로 낙찰은 됐는데, 이렇게 깎이는데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1주, 2주, 3주, 4주, 5주 한 달만 이렇게 깎인 거예요. 그 공매가 더 빨리 떨어져요. 가격은. 경매는 이거 한번 20% 떨어지는데 한 달 걸린다고요. 근데 공매는 일주일 만에 이렇게 10%씩 팍팍 떨어져 버려요. 그 지금 공매 한번 연습 삼아 해보세요. 몇백만 원짜리 땅도 많더라고요. 강원도에 있는 땅 뭐 한 170만 원, 160만 원 이런 거 많아요. 그 연습 삼아 그 날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 대신에 그냥 날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땅을 보고 한번 옆에 주위에 가서 부동산하고 현장 답사 해봐야 되겠죠. 해보고 부동산에 이게 시세 얼마 정도 합니까 물어보면 뭐 시세가 더 비싼데 이 정도 나와 있으면은 낙찰 받아가지고 팔면 되잖아요. 한번 공부하는 셈 치고. 여러분들 중개하려고 하더라도 한번 직접 해보고 알아야 실감나게 중개를 할 수 있잖아요. 유찰됐을 때만 깎아줍니다. 가격은.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일인데, 이제 매각이 되고 나면 1등을 뽑고 나면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이때까지 농지 취득자익증명 제출해야 되고요. 불허가 시에 세매각 하는데, 불허가 돼도 세매각 하면 이때는 가격 안 깎아줍니다. 유찰됐을 때만 깎아줍니다. 1억 이상 써내라고 했는데 1억 써낸 사람이 있었잖아요. 단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 경우는 가격 안 깎아줍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 못 받아가지고 매각 불허가 결정 난 경우에도 안 깎아줍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 제출 못하면 불허가 결정 납니다. 가격 안 깎아줍니다. 유찰됐을 때만 깎아줍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면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는데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매각 대금 납부인데요. 대금 납부 기한제인데요. 기일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이 23일입니까? 4일이에요? 3일? 23일. 옛날 같으면 23일 돈 내는 날이면 딱 그날 돈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3일까지 내면 됩니다. 돈 있으면 어제 내버리면 돈 내는 순간 소유권 취득합니다. 매수인이 신속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불안하잖아요. 경매 이게 또 뺏길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빨리 소유권 취득하는 게 좋죠. 어차피 살라고 마음먹었으면. 그러니까 이건 매수인한테 유리한 제도의 기한으로 바뀐 거는 옛날에 기일이었는데, 기일일 때는 딱 오늘 돈 낸 날이 오늘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제 은행에 돈 다 갚아버리고 경매 절차 취소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럼 이때까지 돌아다니면서 현장 답사하고 권리분석하고 돈만 들어가고 시간만 낭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뀐 거는 매수인, 낙찰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요. 돈 내는 순간 소유권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죠. 근데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민법 187조 상속, 경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 소유주 등기 없이도,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 대금을 다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안 내면 재매각 하는데 재매각 가격 안 깎아줍니다. 세매각만 가격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고 했습니다. 재매각 3일 전까지 대금을 완납했을 때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합니다. 지연이자 12% 다 내면은. 지연이자 12%입니다. 민사집행법상은. 지금 보니까 이자 제한법이 20%죠. 25% 아니고 20%죠. 아마 20%인 것 같은데요.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민사집행법상은 12%입니다. 지연이자가. 지연이자도 내야 돼. 돈 안 낸 거 이때까지 그 연체된 일자에 따라서. 전 매수인, 전 낙찰자죠.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는 참여할 수 없다.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가지고 다시 재매각 하는데 또 재매각 절차에 참여해서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또 잔금 안 내면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서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금반원의 원칙, 한 입으로 두 말 할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배당을 하게 되고 돈 내면은 돈 낸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이전 등기를 촉탁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하러 등기소에 갈 필요 없고요. 법원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 같은 것만 내면 촉탁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X입니다.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려면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명령,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데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이 6개월은 암기 프린트 42번에 있습니다. 42번에 몇 번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몇 번에 있어요? 혹시 찾으신 분은? 42번에 10번. 10번에 있죠? 인도명령 제도는 공매는 없습니다. 공매는 없는데 경매만 있는 제도인데요. 그 또 명도 소송하면 또 시간이 몇 달 걸리고 소송비도 몇백만 원 이상은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안 나간다고 거품 물고 버티면 세입자 이사비 달라고 하면 최소한 200~300만 원 이상은 받아 나갔어요. 왜? 어차피 명도 소송하면 200~3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그냥 차라리 돈 주고 내보냈다고 이사비 주고. 근데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가능하고요. 단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이 가능했고 그 외에 세입자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세입자는 거품 물고 들어누워서 이사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인도명령이 가능하고 인도명령을 판사한테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를 교부해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판결문 받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인도명령이 매수인 입장에서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편리한 제도인데 경매만 있고 공매는 없다. 점유 권한이 있으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분묘기지권자는 명도소송 안 되고 인도명령 안 되고 명도소송해야 됩니다. 배당 순서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